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거반 토크쇼 직설 임종윤입니다. 지난 4월 29일이었죠. 한 7개월 전에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으로 상정이 된 선거법 개혁안, 또 사법 개혁안에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당장 내일이죠. 내일 자동 부의되는 걸로 좀 돼 있고, 공수처 설치,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담긴 사법 개혁안은 다음 달 3일이 자동 부의 시점입니다. 며칠 더 안 남았습니다. 물론 본회의에 부의된다고 바로 팽을 쳐야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동 부의 시점을 명시한 지 한 달 가까이 됐는데도 여야 간의 최종 합의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단식까지 벌이면서 두 안에 대해 모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합의되지 못하고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처리 가능성은 그래서 있는지도 좀 보겠고요. 또 한국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이유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포인트별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어제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시 처리가 보류된 데이터 3법과 관련해서도 어떤 게 쟁점인지 살펴보는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로 여러분들 말씀 오늘도 듣도록 하고요. 오늘 세 분의 또 패널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 왼쪽으로 김종욱 동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그다음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자, 이 세 분과 함께 오늘 1시간여 동안 얘기를 좀 다양하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지금 황 대표가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곳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찾아가서 악수도 하고 했는데요. 이 내용부터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았습니다. 황 대표가 단식을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와 선거법 등을 협상하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선거법 협상해요. 내가 보니까 협상을 하면은 합의점이 나오면 좋겠어요. 황 대표는 말을 아꼈고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추도사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 법안과 선거제 개정안을 막아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당은 청와대가 황 대표 농성장 천막을 자진 철거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바람막이로 사용하고 있는 천막을 철거를 하라고 한 것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저희는 묻습니다. 청와대는 다른 시위자들과의 형평성과 상식적인 규정을 말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최종 합의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 때처럼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도 공식화했습니다. 여야 3당은 오는 금요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매일매일 원내대표 협상을 연다고 합의했는데 오늘 오전부터 실제 협상이 열릴지 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선거법 개정안 내용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이 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지금 우리 그러니까 지난 4년 전이죠. 거의 4년 됐는데요. 4년 전에 했던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 했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는 일단 지역구는 소선거구제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1인 2표잖아요. 나머지 그렇죠. 한 표는 정당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행사한 표는 지역구대로 따로 계산하고 그러니까 정당 투표를 한 것은 정당 투표도 따로 계산을 해서 그걸 소위 말해서 병립형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의석수를 300석으로 이렇게 채우는 제도인데 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역구 53석에 비례대표 47석, 47석을 그러니까 정당 투표로 따로 뽑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소선거구 제도가 갖고 있는 문행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거대 정당들에게 상당히 유리하다. 군소 정당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갖고 예. 바로 이러한 고민들 끝에 놓은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도입하자 그런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같이 결합해서 묶는 형식이기 네. 때문에 이 상당히 과다 의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00석 이상의 의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은 이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연동을 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지금 과다 의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50%만 연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 의석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지역구 253석을 28석 줄인 지역구는 225석을 선출하고 예. 비례대표를 47석에서 28석이 늘어난 75석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해서 예. 지난 4월 달에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27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이제 지금 경과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이제 부의될 수밖에 없는데 예. 지난번 4월 달에 패스트트랙 전국 과정에서 한국당은 이러한 그러니까 준연동형 이 방식에 의한 선거법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고립하고 포위시키려고 하는 범여권 정당들의 예.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 예. 노림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것을 무효라고 알겠습니다.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당이 왜 이렇게 원천적으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뒤에 부분에 좀 더 살펴보죠. 일단은 여러분들 좀 최재형 교수님께서 좀 정리하신 대로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 좀 보셨을 거고 좀 표로도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동 부의 시점이 11월 27일인가 당장 내일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여야 간에 활발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 합의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물론 또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이를테면 이제 지역구가 줄어드는 쪽, 특히 이제 지방 쪽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반대표를 펼칠 가능성도 좀 높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욱 의원 교수님한테는 이거를 좀 여쭤보죠. 지금 240 플러스 60하고 250 플러스 50 요 안들이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오더군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상황 자체는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 원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당대표도 지금 단식을 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나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접점을 찾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접점의 정확한 수가 어딜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합의가 안 되면 원안으로 패스트트랙으로 그냥 올리는 분리해서 거고. 표결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상당히 국민 여론에 부닥치고 있는 거지만 10% 이내에서 정원을 늘리자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뭐 철저히 반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0%를 늘리면 330석 이내에서 소위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구를 지금 보장하는 상황이겠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이제 253석이니까 253석 정도를 보장하고 나머지를 예를 들면 비례로 돌리게 되면 예. 지금에 있는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음 선거에 아무리 지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표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이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대한 벽에 부닥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나오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240석 정도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60석 정도로 하는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다면 아마 절충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 세 번째 안 정도가 만약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 양보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세 번째 안 정도로 합의라는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이 정도로 합의했을 때 저희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진정성의 상당 부분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갈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안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240 플러스 60안을 얘기하는 만약에 거죠. 한다면 절충하는 예. 거. 근데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270석이지 않습니까? 비례를 빼고. 그 비례를 없애고 예, 그냥 근데 지역구만 하자는 거죠. 지금 다수 의견은 뭐냐면 비례를 없애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안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높이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지금 원안보다 예를 들면 그것을 더 상승시켜 말 것인가의 논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오늘부터 지금 원내대표께서 모여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 수준에서 조정하지 않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이 12월 17일 날이 예비후보 등록이니까 예. 그 이전에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원안으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240 플러스 60. 예. 지금 뭐 250 플러스 50안도 어제 그 언론의 보도에 보면은 좀 뭐 급부상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따로 뭐 여쭤볼게요. 그럼 아예 청 소장님, 한국당은 270만 하자는 거죠, 이제 지역구만. 네. 근데 그럼 이 상황에서는 지금 한국당은 여전히 다른 어떤 안을 제시하고 있는 건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협상 자체를 거부를 하고 거부하는 있죠. 거고. 왜냐하면 이 패스트트랙에 따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이 아무리 선거를 잘해봤자 100석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리한 선거법 이 개정안을 우리가 왜 협상을 하느냐. 이것은 원천 무효시키고 새롭게 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현행대로 하자. 예. 이것이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한국당 얘기고요. 우리 장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거기서 조금 떨어져서 한국당 얘기에서 좀 떨어져서 장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원안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240 플러스 60, 250 플러스 50까지 다양한 안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성 있는 게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현행안이라고 봐요. 원안? 네, 아니요. 현행안? 현행 소선거구제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전 세계에서 몇 개국이 없어요. 그 선거 제도를 취하는 나라가.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거기다 석패율까지 합쳐서 하는 선거법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완전히 누더기 선거법 개편안이에요. 이게 통과가 된다면 원안이에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내각제에 걸맞는 선거제도입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양당제고요. 내각제에서는 다당제입니다. 이것은 정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현재 그 대통령제를 손보지 않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군소정당이 난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선거법 개편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아예 지금 장 소장님께서 보실 때는 240 플러스 60이니 250 플러스 50이니 또는 원안이 다 의미가 없다. 현재 그렇습니다. 제도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차 교수님 생각도 좀 들어봐야 되니까 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장 소장님 뭐 지적도 일리 있다고 봅니다만 그동안 한국 정치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문제라고 지적된 부분이 소위 말 거대 정당들의 아주 극한적인 대결과 대립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권력의 그러니까 폭주, 뭐 이런 좀 전행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결국은 이 선거법에 녹아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지금 그 준연동제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사표 방지, 그러니까 지금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사표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권력 구조와의 불일치 문제는 결국은 제 생각에 선거법을 통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연정과 연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정치권도 권력 구조를 어떤 식으로 바꾸는 쪽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도 개헌 듭니다. 얘기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지금 여야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 5년 단임의 이 권력 구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다 여야 공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지금 비례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강화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권력 구조 개편도 그 뒤에 순차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논의들도 같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장충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선후 관계가 잘못됐어요. 권력구조 개편,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이런 식의 개편 문제를 먼저 논의의 화두를 던지고 그 논의가 같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은 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선거법만 바꾸겠다라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표 방지를 위해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 민의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 우리 대통령 선거 때를 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41%의 득표율로 지금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59%의 목소리는 그렇게 반영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59%의 사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권력구조 개편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이건 정당성, 명분이 바로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합니다. 그냥 선거법만 먼저 개혁하고 권력구조는 그대로 내비두고 이것은 좀 맞지 않다. 근데 그러면은 패스트트랙에 이제 4월달에 패스트트랙에 안에 이제 이 안들을 올릴 때도 한국당 때도 반대했잖아요. 참여를 아예 안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국당 측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본다면 아예 그때부터 개헌에 대한 뭐 요구를 하거나 뭔가 그런 쪽으로 어젠다를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희들도 여당을 해봤는데 개헌은요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개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지만 네. 어젠다를 자꾸 만들어내서 뭔가 이렇게 여론 조성을 해야 되는 게 또 정당으로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그렇죠. 그것도 한국당의 전략적인 실수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능력 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때 우리 김종욱 교수님은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선거법 협상에 참여를 해서 안을 내놓고 새로운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맞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전적으로 옳습니다. 전적으로 옳은데 그것을 여당에서는 한국당을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배제를 하고 저는 이제 관제 야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야당하고 함께 선거법을 밀어붙이식으로
개편을 하겠다라는 주장을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예. 한국당으로서는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려웠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지금은 좀 분당이 됐습니다만 그다음에 정의당이 세 당은 관제야당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요. 좀 뭐냐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저 분명히 알겠어요. 근데 저는 정치는 다 보편으로만 해결되지 않아요. 많은 나라는 다 개별적인 특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특성을 정치에 반영하는 거예요. 저 그래서 말씀하신 보편성과 어긋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유권자 선택권의 문제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 이 선택권에 대해서 빨리 합의한 안이 나와야지만 국민들이 알아서 거기에 맞게 예. 투표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국회법을 존중해야 돼요. 특히 국회의원분들은요. 근데 뭐냐면 2018년 11월 5일 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합의를 했는데 당대표가 합의한 겁니다. 그 9항에 뭐가 나와, 그 9번에 뭐가 나와 있냐면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건 당대표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그 12월 15일 날 뭐라고 얘기했나 다 아시는 거지만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겠다.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 비례대표를 확대하겠다. 저는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합의한 방향은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토론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합의 처리하자. 이게 핵심이죠. 합의 처리하자고 얘기했으면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270석을 제한하는 방식들은 제가 볼 때는 그 국회법에서 정한 방법에 대해서도 아니면 유권 선택권도 다 버리는 행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소위 비례성들을 얼마만큼 높이는 게 맞는 예. 건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역구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예를 들면 예. 나름대로 잘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제안해서 자유한국당이 말씀을 하셔야 제가 볼 때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제가 볼 때 합리적인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당대표는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모든 다 합의했으니까. 합쳐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당 얘기도 살짝 사실은 좀 나와서요. 뭐 어차피 이제 다 섞어서 따로 한국당 질문을 드리지 않고 섞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 합의안이 안 만들어져 있는 쟁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 당들마다 다 셈법이 좀 다르기 때문일 텐데 그 부분 얘기를 좀 해서 이 선거법 개혁안이 과연 합의가 어떤 안이 만들어질 건지 아니면 그냥 원안이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논의만 하다가는 핵심을 자꾸 좀 벗어날 것 같아서요. 차 교수님 보시기에 이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 최종안이 좀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건지 일단 이거를 한번 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한국당이 그러니까 지금 협상 테이블을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원안 그 자체에서 그걸 골조로 해서 그저기 약간 수정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그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에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국당을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참여시켜서 그러니까 지금 타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 그러니까 비례성을 대표하는 비례성을 늘리는 부분은 보장하더라도 약간 지역구와 그 지금 비례대표 석수는 상당한 지금 그러니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걸 좀 개입을 줄이는 쪽으로는 아마 어느 정도 타협을 하려고 아마 민주당이 지금 문제 손을 내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한국당이 이 지금 논의 그렇죠. 테이블에 올라오느냐의 문제인데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어제 홍준표 대표가 전 대표가 한교안 대표를 단식장을 찾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이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당 손을 들어주는 것이 선거법에서 우리가 실리를 찾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분위기들이 저는 뭐 홍준표 전 대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현행 선거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과 모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계획적인 그러니까 이 요구가 국민적 요구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당 입장에서도 이 지금 이 선거법에 대한 이 개혁 요구를 완전히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정치가 주고받기라고 한다면 다른 그러니까 지금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좀 양보를 하더라도 선거법은 자신들이 유리할 수 있도록 뭔가 끌고 가려고 하면 일단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 걸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25에서 뭐 240, 250으로 지역을 늘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75인 비례대표를 더 줄이고 그만큼. 뭐 물론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앞서 우리 김종국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정의당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은 아마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 300석이라는 딱 이 그 한계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지역과 비례를 다시 개업을 줄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두 분 말씀 듣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정수 얘기를 뭐 포함시켜도 좋고요. 별도로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 생각에도
60 정도의 절충안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해 왔던 게 비례성을 높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게 기명 투표가 아니라 무기명 투표가 됐을 때 반란표 얘기도 분명히 나오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결 가능성이 원안에 대해 높다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28석이 줄어들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면 17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가요. 그럼 17표 정도의 반란표가 나올 수 있으면 이건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국회의장이 얘기해가지고 국회법에 의하면 기명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게 당연히 다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방식과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불법 사보임 문제도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근데 바른미래당이 이걸 다 밝혀가지고 보니까 이게 불법 사보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밝혀진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 회계에서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 이전에 회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불법 사보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든다라는 것을 밝힌 이유는 뭐냐면 바른미래당은 원안대로 가길 바라는 거겠죠. 네.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거대 두 정당 같은 경우가 상당히 고민스러워하는 거죠. 말씀하셨듯이 선거법은 지금까지 한 번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합의 처리의 정신들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합의 처리를 하자. 예. 그렇다면 서로가 명분과 진리를 획득하려면 방법은 뭐냐면 지금 원안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구는 좀 더 높이고 비례는 좀 낮추는 방식을 통해서 합의를 하게 하고 이런 합의 정신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당대표께서도 빨리 단식을 좀 중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정치가 좀 예를 들면 파행적인 예. 방식이 아니라 예. 토론 방식으로 올 수 있는 절충한 정도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계준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장 소장님, 한국당이 어쨌든 참여를 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없다고 아예 보여져요. 없어요? 왜냐하면 협상안에 들어가서 협의를 하는 순간 이 선거법 그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거죠. 진행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협의를 합니다. 당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요. 그런데 한국당만 반대하고 다른 당은 다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당 이제 협상 당사자들이 자 한국당은 도저히 합의가 안 되니까 본회의에 상정해가지고 우리 다수결로 표결을 합시다라고 하면 한국당으로서는 그 괜히 부분을 들어왔다가. 막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당 108석, 그다음에 변혁 네네네. 15석, 그다음에 보수 성향 무소속 4석 하면은요 127석이에요. 그럼 과반수가 148석인데 이거는 한국당으로서는 불리한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 상정된 법안 자체가 무효고 의회 민주주의의 폭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뭐 지금 아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를 더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어떤 그런 절충안이 나와도 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욱 예. 교수님이 뭐 240에 40에 60석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비례대표가 13석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3석 늘리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몇 달 동안 이렇게 난리를 부린 건지 그 부분은 좀 절충과 그 타협 부분에 부분이 대해서 딱 그 부분을 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적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절충안이 자꾸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정의당은 반대인데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하려고 뭐 열 몇 석 늘리고 이렇게 한 게 그거는 맞느냐. 진짜 잘못된 발언에서 국회의원 한석 한석이 예를 들면 네. 입법기관입니다. 그렇죠. 13석 올리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당의 이해와 요구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 전 국회의원 한석을 올리는 것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당의 합의가 필요한 건데 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했던 저희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얘기랑 좀 맞지 않죠. 비례성을 알겠습니다. 강화하는 게 중요한 거죠. 무조건 한 석이라도 비례성을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다면 그걸 요구했던 거죠. 원래대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차 교수님 더 네, 아까 우리 발언하실 장 거 소장님 말씀처럼 만약 한국당 입장이 그렇게 완고하고 견고하다면 그럼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논의에 전혀가 불참하고 그러면 지금 한국당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여당과 나머지 플러스 4당 예, 그러니까 원 플러스 4 원 얘기 플러스 나오더군요. 4가 예. 하는 대로 가면 지켜보겠다. 그럼 그 이후에 그럼 한국당 선택은 뭔가요? 그럼 총선 거부, 의원직 사퇴, 총선 거부로 가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정을 한다면 완전히 진짜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당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어진 이 나름대로의 제도와 틀 속에서 뭔가 이 지금 개선점을 찾아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그 비례성을 높이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50% 연동이 아니고 100% 20% 내지 30%로 연동의 비율을 줄이는 거죠. 줄이면서까지도 조금이라도 비례성을 높이는 쪽으로 조금 한 걸음만 좀 나아가자는 쪽으로 지금 여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당의 입장에서도 보면 아까 똑같은 우리 장승수 소장님처럼 똑같은 반발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그 조금 20% 30% 연동형 늘리고 하려고 그리고 또 지금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도 상당히 격차를 줄여갖고 지금은 뭐 250대 50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기껏 3석 지역구 3개 줄이는 것까지 지금
그러니까 그걸 갖다 마지노선으로 네. 이야기할 정도로 간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해 놓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대화 타협이 있을 예. 수 없다는 것이죠. 서로 뭐- 한 발씩 양보를 한다는 마음 자신만 가진다면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타협도 뭐-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또 원천적인 길지 않게, 패스트트랙 예. 강행 상정은 이거는 전 그 게임의 룰을 예.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잘못됐기 예. 때문에 예. 아니 왜 거기에 참여 안 해? 왜 합의를 안 하고 협의를 안 해라고 한국당을 뭐라고 하는 것은 좀 선후관계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례성 강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각 정당의 비례대표들은 다 권력자들이 자기 사람 챙기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례성을 어떻게 그 확대할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례대표들을 어떻게 좀 공정하고 정당하게 맞아요. 중요한 말씀 선정할 수 하셨어요. 있느냐 예. 그것도 제도적인 개선이 예.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제도적인 개선은 없어요. 그 뭐 일단 확정이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절충점이 나오든 간에 성법 개정안에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약간 좀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비례대표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 부분도 당연히 얘기가 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제가 하나만 그 부분과 간단히 예, 예. 말씀드리면 지금 하니까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만 그런 270석으로 말이죠. 좀 하자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한국당 내에서는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당내 민주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 자체가 아예 실종돼 있기 때문에 한국당 시각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민주당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비판의 소지는 있지만 일단 지금 그 비례대표에 참여하는 사람들 상당수를 지금 그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선출하고 네. 일반 당원들과 국민이 참여하는 속에서 그러니까 대표를 그러니까 후보를 뽑고 그 순위 자체는 중앙위 투표를 통해서 예. 하겠다고 한다면 이러한 고민 정도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비례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정당들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가 알겠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중앙위원회에서 거의 선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앙위원회가요, 되게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거기서 순위를 결정한다. 자기네 임세에 알겠습니다. 맞는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자. 얘가 과거에 정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과거에 많이 봤고요. 그걸 이제 개선하자라는 게 지금 성법 개정안의 또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더 이 성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해보죠. 의원 정수 확대 문제거든요. 이거는 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 안을 가지고 나왔는데 얼마 전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0% 안에도 그냥 360명까지 얘기를 끄집어냈으니까. 근데 지금 의원 정수와 관련돼서는 한국당도 반대고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얘기를 했었고 국민 여론은 뭐 상당히 반대 비율이 높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에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의원 정수 문제는 사실은 이번에 핵심 쟁점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 교수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국민 여론을 뚫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현재는. 예.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제가 볼 땐 대부분 다 제도의 문제와 무관하게 정당에 대한 상당히 많은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정당의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이 반대하는 것 같다 굳이 제가 볼 때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국민들이 추구해야 될 자기의 투표 자체가 예를 들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비례성을 높이자라는 부분이니까 예. 저는 적어도 정당과 국회에서는 국민의 표를 갖다 정당하게 환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에 저는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이나 다른 정당 같은 당연히 그렇죠. 제3정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숫자가 늘어나야지만 예. 제3정당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뭐 넓어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대로 맞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들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 보면은 저희 지금보다 우리보다 상당히 비례성이 높은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저는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정당의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게 그러면, 우선이다. 예. 이게 안 됐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었을 때 많은 부분들 선거법과 세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선거하면은 잘못하면 그 정당 완전히 몰락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은 서로의 협상안으로서 제기할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300석 이내에서 제가 볼 때 비례와 이번에는. 지역석이 결정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 말씀 이것도 듣겠습니다. 뭐 저는 그러니까 저도 뭐 지금 당장은 뭐 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에 저도 뭐 쉽게 찬성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지금 국회의원의 정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왜곡된 시선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어떤 들어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회가 상당히 그동안 보여준 모습 자체가 태행적이고 구태에 쩔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 혐오나 불신이 강해서 맞죠. 지금 그 국회의원 정수의 그 확대를 반대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국회의원 정수를 무조건 나쁘다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년에 지금 제출된 예산이 513조 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 한 명당 300명의 의원 한 명당 감시해야 될, 체크해야 될 예산이 그럼 산술적으로 1조가 넘어요. 그런데 사실 의원들 만약에 뭐 30명 더 늘리고 360명 뭐 또 그러니까 60명 더 늘려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만 그러니까 이 세금 감시만 한다 하고 하더라도 이 소위 말해서 낭비되는 허투루 쓰는 예산들 제대로 잡는다고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의원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한 17만 명당 한 명 정도 되거든요. 의원이. 근데 우리가 재헌의회실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될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200명 정도였기 때문에 국민이 그때 그러니까 남한의 인구가 한 2천만 명이라 한다면 10만 명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OECD 국가들도 10만 명에 한 명 정도 꼴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정수를 늘릴 경우에는 지금 300명으로 운영되는 세비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이 지금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비용들. 지원 비용까지를 300명 수준으로 동결하고 그 수준에서 늘린다고 하고 그 의원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뭐 행정부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꼭 나쁜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저도 그것이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기에는 저도 조금 낯간지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의원 정수 늘리는 부분에서 무조건 이를 배관시하는 풍조는 조금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장 소장님 말씀까지 듣고 선거법 얘기 넘어가죠. 두 분도 이제 국회 실무적인 경험이 있으신데 저도 이제 보좌관 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요. 그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을 감시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되게 전문적인 분야라서 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해서 예산안을 감시할 수 있다.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는 되게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예산정책처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 거기서 좀 감시를 잘하면 될 것 같고요.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국민 여론 70% 이상이 반대를 하고요. 심상정 대표는 뭐 국회의원 세비 10% 깎아가지고 그만큼 뭐 나눠주자라고 하는데 의원이 30명이 늘어나면요 보좌진은 300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요 거의 예, 그렇죠. 10명 정도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은 국가 예산이 300억이 늘어나고요.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은 입법 국회 사무처에서도요. 자, 의원수 늘어났고 보좌진들 300명 늘어났으니까 우리 입법조사처 공무원들도 한 그 정도 수준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10% 늘려야 된다. 그 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예산이 1,0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이거는 가늠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적인 측면은 사실 얼마든지 조정이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 현재는 국민들이 70% 이상이 반대하는 거고 그럼 과연 이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 갈 거냐 이 부분은 또 좀 아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대로 다른 대안이 있고 신뢰를 확보한다면 또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자 우리 의원 정수 문제는 오늘 저희 논의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시죠. 하실 말씀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오늘 저희 메인 주제는 패스트트랙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딱 정리하겠습니다. 사법개혁안 얘기 잠깐 해보죠. 두 가지죠.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한국당에서도 딱히 이렇게 반대하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지금까지는 알고 있어서요. 공수처 얘기 중심으로 좀 갈 텐데 공수처 설치 법안 두 가지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안, 그다음에 민주당 백혜련 안 두 가지가 올라가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 이번엔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실래요? 이 양 법안의 차이를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주시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세 가지인데 핵심이 뭐냐면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한번 지금 표도 잘 민주당하고 나오네요. 두 안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기소권에 대한 문제인 거죠. 기소를 갖다가 공수처가 자체로 할 거냐, 아니면 기소심의를 두어서 기소에 대해서 더 정확성을 기할 것이냐의 문제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처장 임명을 할 때 인사청문회로 통과시킬 거냐, 아니면 국회에서 의결할 거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검사를 임명할 때 대통령이 임명할 거냐, 아니면 초장이 임명할 거냐 이 세 가지의 문제인 건데요. 뭐 핵심적으로 그런 거죠. 적어도 최소한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권력 안에서 논란할 수 없게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한 차이점을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양안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 초기에 공수처 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런 의심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의심들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과 또 하나는 국민이 많은 부분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상황, 이 두 가지를 절충한다면 공수처를 통과시키되 저기 많은 정당들이나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저희 대통령 권력 내에서 네. 공수처가 움직이는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 법안 정도를 합의한다면 제가 볼 때 이 정도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싸워야 될 안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말씀 듣고 마지막에 우리 장 소장님 말씀 들을게요. 어차피 한국당 말씀까지 얘기까지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세요? 이 공수처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합의될까요? 공수처 자체가 아예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 검찰이 독립만 시켜준다고 한다면 검찰이 알아서 잘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지금 한국당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동안 그러면 지금 87년 민주화 이후에 상당히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게 검찰인데 그건 30년 동안 가면 그 검찰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줬느냐. 거기에 대한 신뢰 자체가 바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라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 부분은 저는 뭐 상당 부분 저는 동의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국당이 이 새로운 그러니까 이 권력의 괴물을 키운다는 이러한 그러니까 우려, 두려움 이런 걸 먼저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상당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행사했던 부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분명히 한국당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 그것이 검찰 내의 자체적 개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앉아 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논의가 지금 협상 테이블로 놓을 수가 없다는 부분인데 지금 상당 부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앞서 우리 김종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라는 것도 결국은 정권의 도구가 될 것이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공수처의 존재 자체, 필요 이유 자체를 아예 거부를 하는 이런 아마 자기 좀 논리의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예.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필요하다, 별도의 그러니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 생각의 토대 위에서 이 새로 신설되는 기관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그렇죠. 그 부분을 고민해야지 이거 자체를 아예 거부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기존 검찰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에서 저는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 조국 사태 이후에 사실은 소위 말하는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지지도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그 목표로 삼았던 것도 이제 검찰 개혁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 공수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집권당 쪽에서 뭐 물러날 여지는 사실 지금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되고 지금 차 교수님 말씀 듣고 김 교수님 말씀 들었습니다만 한국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뭔가 합의점을 만들어야기는 현재로서는 한국당 쪽에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법안은 문제가 많습니다. 아주 10가지 이상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2가지입니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다. 공수처는요, 검찰보다 훨씬 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수처에 있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소속 검사가 예를 들면 무소불위의 권력, 그다음에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했을 때 그 권력은 또 어떻게 견제합니까?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권은이 아니라 백혜련안을 통해서는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범죄 혐의자 이런 분들을 수사를 하게 되는데 공수처에 있는 검사가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검사를 검찰이 어떻게 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공수처를 견제하기 위한 또 다른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가 미비했을 때는 제도 안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거지 새로운 별도의 제도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 제도를 보완한다? 이것은 혁명에 가까운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특정 단체 출신들이 공수처장이 될 수 있고 공수처의 검사가 될 수 있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수처장은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중심이 된 그 공수처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추천을 하고요. 공수처 검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변호사, 판사 출신, 15년 이상, 10년 이상 한 분들로 대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민변이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특정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여기에 검사의 과반 수의상을 차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우려는요 과거사위원회의 사례에서 볼 수 있어요.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그 소속된 위원들이 민변 출신 위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봤을 때 이 정부에서 행하는 저 공수처는 특정 단체 출신들이 예. 검사를 차지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두 반대하는 가지죠. 크게 하나는 감시 견제를 그럼 공수처는 누가 할 거냐라는 부분. 현행법 지금 현행 그 두 가지 안에는 그거에 대해서 담보가 좀 안 돼 있다라고 좀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검찰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식으로 가급적이면 현재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 두 가지인데 일단 그러면 바로 이제 장 소장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검찰이 자체적으로 그러면 지금의 뭐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표현을 좀 듣고 있는데 검찰이 그럼 자체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감찰도 하고 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으로 이번 일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보세요? 현재 상태에서는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당연히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기소권과 그 기소권과 수사권을 좀 분리하는 그런 것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좀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거 새로운 제도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도 듣고 공수처 법안도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김 교수님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하신 말씀을 기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회창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다 하자고 얘기했었어요. 이 안을 갖다가 안 하자고 이게 한게 한 아니에요. 25년 됐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는 왜 하자고 그랬느냐? 그럼 그때 제가 볼 때 그때가 더 검찰이 더 무소불위였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지금보다도. 검찰이 지금 또 오면 없어 나름대로 예를 들면 중립화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 입장을 말씀 안 하세요. 이제 반대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기소 독점권이 있으니까 기소 독점권의 일부를 갖다 분리하는 거예요. 공수처에다가. 검찰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모두를 하는 게 아니죠. 고위층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대상을 한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좋다. 기소도 공수처가 마음대로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해서 기소를 최소화하자. 여기에다 합의를 보면 돼요. 두 번째 안은 뭐냐? 처장 임명하는데 예를 들면 정권이나 대통령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 저 그래서 국회 동의를 주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가 동의가 안 하면 안 되는 방식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안이 있는 거죠. 권은희 의원 안인데요. 그렇죠. 세 번째는 검사 누가 임명, 대통령 처장이 임명하자. 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적어도 국민들이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영구적으로 갈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필요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권력 구조 자체에 변화가 있다면 거기에 어느 정도 하부는 변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적어도 검찰을 믿을 수 없다. 검찰 개혁과 무관하게 소위 고위층이 벌였던 많은 범죄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는 부분들을 좀 막아내자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정치권이 받아 안아서 일단 우선적으로 제도화 시켜내고요. 그 제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후에 아까 말씀하신 그 헌법 권력구조 개편과 그다음에 이런 공수처 같은 것들을 연동시켜서 어떻게 변화시켜서 추후의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우려가 있을 거라는 예상 때문에 무조건 만들지 말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들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차 교수님한테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 이번에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통해서 봤던 게 국민들이 이제 검찰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측면이 하나 있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러면 공수처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을 이렇게 분산을 시켰을 경우 그럼 국민들이 이런 권력기관, 수사기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이 과연 좀 줄어들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뒷받침될 수 있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 공포감이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의 그러니까 이제 검찰권 행사 자체가 상당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행사되어 왔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니까. 불확실한 거니까. 불투명하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견제 기관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검찰의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소권이라든지 이 검찰의 권력 자체가 행사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이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조금 이 제도적 틀 속에서 머물려고 하는 노력들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사실 우리가 많이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이 자기들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부패, 잘못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솜방망이 또 자기 식구 감싸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저께인가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성폭행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그러니까 무죄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판사가 그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가면 검찰이 제대로만 그러니까 이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국민들이 상당히 황당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이 잘못된 그러니까 이 권력, 그러니까 검찰 권력 구조를 개편할
필요는 있다.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여러 가지 우리 장승훈 소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한국당이 이 기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논의 테이블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기구가 만들어졌을 때 벌어질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예.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민주당이 평생 그러니까 영구히 집권할 것도 아니잖아요. 영구히 물론 영구 집권론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그게 저는 예, 예. 가능하지 않을 거라 보고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 공처를 만들어놨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 예. 단체들 출신들이 다 장악하는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역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논리를 갖고 협상 테이블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잘못되니까 예. 이런 식으로 제도를 보완하자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짧게 그 좀 이문정 드리겠습니다. 울산지검 그 부장검사가 고발했던 그 부산지검 고수장 위조 사건 같은 경우 사실은 계속 검찰에서 지금 영장을 반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런 부분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수장 위조까지 하는 정도의 일인데 그건 확인이 된 건데 검찰을 어떻게 보면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사실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의 부분 중에 또 하나라고 또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좀 정상님 예, 말씀 듣고 넘어가죠. 네, 제도는 좋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세력이 다른 사심을 가지면 이 제도는 악용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과 우리 놓고 봤을 때 이 공수처가 있었어요. 그러면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과연 이 공수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고요. 과거에 한나라당에서는 공수처를 찬성을 했는데 도입을 주장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는 뭐냐면 과거엔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부작용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수우파 쪽에 있는 세력들은 특별감찰관제와 특별검사, 특검을 상설화하자 이렇게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를 해서 그렇게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정권에서는 특별감찰관 2년 6개월 지났는데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특검 이것도 계속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은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논의 안 하는 것이 야당의 책임만은 아니고 여당도 공수처와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같이 논의를 해야 새로운 정말 나라의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될 텐데 너무 한국당 너희들 뭐 과거에 적폐 세력이야. 너희들 논의 안 끼워줘. 예. 너희들은 잘못된 주장이야. 이런 식으로 합의를 안 하고 협의를 안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 방기다. 전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상설 특검 상설화와 예를 들어 특별감찰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건 이제 공수처나 이런 거 차치하고 검찰의 어떤 권력이 이렇게까지 커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제어하고 감시 견제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상설특검 법안에 공수처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넣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새로운 검사, 공수처장을 만드는 예. 것은 상당히 좀 우리나라에 좀 맞지 않는 제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또 그 상설특검이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할 수 있으면 짧게 한 말씀만 듣고 좀 근데 이거 보시고 싶은 다 이거 됐어요. 진짜 그걸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은 자기가 인지를 해요. 뭘 얘기해서 이제 수사가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특수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수사한 다음에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갖다가. 근데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검찰은 검찰 같은 경우는 전혀 견제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발굴해서 자기들이 입증 혐의 만들어서 자기들이 기소하고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보게 되면 아까 마치 자기 식구를 봐주기거나 아니면 자기 검찰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권력과 예를 들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 예를 들면 결탁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예. 그럼 이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예. 때문에 이건 특별감찰관 문제는 항설특검과 좀 다른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나오셔서 제가 볼 땐 정당이 다 나와서 토론하시자는 거예요. 예, 합의를 안 하면 알겠습니다. 된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은요. 지금 4+1이 공조가 또 다시 이제 가동이 됐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선거법도 그렇고 사법개혁안도 그렇고 통과될 가능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고 전망적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지난 4월 말에 이거 그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는 선거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사법개혁안 통과시키자라고 이제 그 1+3당이죠 그 당시에는 했던 거잖아요. 네. 이게 유효하다고 보세요 이번에도?
일단 뭐 민주당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야당들하고 약속을 아마 지키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시근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공조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은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아마 공식적인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의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그러니까 준연동제의 그러니까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소위 말해서 대한신당이라든지 또 이 평화당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구를 그렇게 대폭 줄이는 데 대해서 상당히 조금 다른 목소리들이 예, 나오고 예.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뭔가 또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만약에 한국당이 지금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경우에 여기와 관련해 또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막 그러니까 무조건 선거법 그다음 또 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처리한다는 이 뭡니까 이 방식 자체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가변적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공개적으로는 기존의 약속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것은 어느 정도 뭐 이 연계 처리 내지는 뭐 그 선우가 바뀌는 형태의 처리는 좀 가능할 수 있다. 그거를 야 3당 또는 이제 그 4라고 하는 그 이제 야 4당이 합의 같이 동의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당이 또 이해관계가 다 그래서 엇갈리기 하는 때문에 말씀입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협상 테이블 자체를 모든 걸 다 걷어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해진 시한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든 뭐 대한민국 정치가 상당히 욕을 많이 듣습니다만 그러나 막판에 극적인 타협을 이뤄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의 또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정치권의 덕택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이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우호적인 야당만 갖고 선거법을 개혁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벗어나야 되고요. 한국당이 말도 안 되는 그런 270석 비례대표 없애자 이런 법안을 냈더라도 자 그러면은 그것도 같이 한번 논의해보자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집권 여당의 몫이지. 예. 쟤네들 이상한 법안 내놨어. 쟤네들하고는 얘기 안 할래. 우리끼리 해. 이거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거는 상당히 무책임하고 근데 무능력한 이해찬 대표가 모습입니다. 어제 그 천막에 가서 이렇게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런 모습으로 보면은 안 되는 겁니까? 원내 협상은요 원내대표 주관입니다. 지금 저 당대표끼리 지금 뭘 하겠습니까?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협상안을 만들어서 당대표는 그 협상안을 가지고 어느 것으로 정하겠느냐 우리 결단을 하자. 네. 그게 바로 이제 당대표들이 할 회담이지 처음부터 실무적인 회담은 원내대표가 해야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절충안을 만들어낸다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제스처가 좀 있나요? 그런 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협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설득해야 하는 게 설득해야 된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고 당대표가 해야 될 알겠습니다. 일이다라고 예.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종욱 교수님은 이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에 담길 때는 5분의 3이었어요. 하지만 통과는 2분의 1이에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 표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당 문제뿐만 아니고요. 유권자 선택권 문제예요. 적어도 1월 이전에 선거법이 결정되지 않게 되면 유권자가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명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전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5분의 3이었을 때 상황과 다르다. 지금은 2분의 1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게 되면 저는 이제부터 이 선거법 문제는 국민의 선택권 문제가 아니라 선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왜냐하면 통과시킨 사람들, 강제로 통과시킨 사람들에 대한 비판, 또 나머지는 이런 선거법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선거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빨리 좀 오셔서 좀 합의하는 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서 합의안을 가지고 안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협의를 하셔서 합의라는 처리하는 정신을 보여주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면 아니 나머지 당이 5분의 3이 합의했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시간 되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뭐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국회법에 선거법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처리해야만 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네. 하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우리가 헌법에 또한 뭐 형사소송법에 거짓말하면 안 돼라는 그런 법 조항은 없잖아요. 근데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상식과 보편적인 예. 원리죠. 그것을 좀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12월 17일 이게 이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이때까지는 이 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또 하나의 또 시점을 좀 잡아놓은 상황이기도 해서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17일이라 해봤자 사실은 이제 불과 한 2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한 3주 안쪽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 소장한테 하나 여쭤볼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와서 집권 여당 쪽에서 와서 설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한국당이 움직일 수도 있다. 한국당이 뭔가 좀 대화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대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지 하나 하고요. 아예 질문을 묶어서 드리면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표결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이제. 그러면 한국당이 이거를 이제 나름 방어를 하려고 할 텐데 한국당이 펼칠 수 있는 방어 전략이라는 게 뭐가 있을 것인지 한국당이 그걸 선택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장님한테 좀 따로 여쭤보고 싶네요. 대화에 나올 수 있다라기보다는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어쨌든 대화를 해가지고 소외가 됐을 때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는 대화에 참여 안 해.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대화에는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회의 표결 처리 방어 마땅한 사안이 없습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필리버스터라든지 의원직 총사퇴라든지 아니면 총선 보이콧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결국에는 국민들께 동의를 얻어야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여론의 뒷받침을 받아야 여당도 그러한 부담감에 이거는 여야 합의 처리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냥 지금처럼 그래 우리는 참여 안 해 이런 식의 입장은 잘못된 태도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국당 측에서 대국민 설득 작업 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대표가 단식까지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걸 좀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좀 드는군요. 자 마지막 질문은 이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전제가 되는데 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떨지는 좀 모르시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면요, 이게 내년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내놓을지 이 부분에 대한 정치 전문가로서의 세 분의 좀 전망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각 당의 입장들은 차치하고요.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이든 통과가 된다고 쳤을 때 결국은 비례대표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구가 좀 줄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오늘 이 토론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장 소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요,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식으로 우리나라 이 전국 지형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기본적으로 한국당과 민주당은 100석 내외의 정당으로 이제 축소될 것이고 나머지 이제 군소 야당들이 많은 의석수를 얻을 거예요. 나눠 가질 거예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20석 보여지고요. 이상으로. 네,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이런 경우도 10석 내외의 그런 정당들이 탄생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울 것이다.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인해서 의회 정치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것은 장밋빛 낙관적인 전망이고요. 서로 자기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국론 분열, 그다음에 의회 분열이 더 심화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 양대 정당의 의석수는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보면 양대 기득권 정당들이 과도하게 대표됐을 때 제3세력들이 등장해가지고 새롭게 등장하면서 그것도 규제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통제를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되게 되면 제도 효과 자체로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제3정당들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런 제도 효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의 선택권이라고 봐요. 저번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에서 야당이 분립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일당이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줬고 또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한테 준 게 아니라 국민당한테 표를 주는 방식을 통해서 소위 국민들이 제도의 효능들을 소위 정당이 하고 있는 일들과 결합시켜서 나름대로 분배하는 방식들의 선거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제도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제도에 대한 합의도 해야 되겠지만 저도 국민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받아 안아서 그것을 정책으로 말하는 정당에 대해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 정당에게 많은 표를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도 토론과 그다음에 민생이라고 하는 두 바퀴를 가지고 앞으로 잘 추진하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더 좋은 방식의 선순환 방식의 그러니까 제도 효과가 다당제가 국민의 되더라도. 투표랑 결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일단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의 골간대로 만약 선거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한국 정치에 있어서 소위 말해 양당
정치 구도 자체가 상당히 다당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당제로 갈 수 예, 높다. 조금 뭐 다당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혼선과 그러니까 뭐 상당한 이 난맥만 초래할 것이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만약에 다당 구도가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아마 이 권력 구조 개편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예. 필연적인 과정을 예. 거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우리 그 한국당을 비롯해서 우리 장 수장도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다당제가 될 경우에 그럼 전부 다 가면 보수 정당은 한국당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면 진보 정당만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를 표방하는 정당들 그리고 또 뭐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또 이 한국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정당들도 상당히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방적으로 뭐 6대4, 7대3의 비율로 상당히 기울어지는 운영이 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이렇게 네. 어리석지는 않다는 것이죠. 예, 지금 표현 나옵니다만 지금 현재 등록된 데가 34개라고 그러거든요, 당이. 물론 그 당들이 뭐 다 의원을 만들어낼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참 다양한 목소리들이 우리나라에서 분출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는 정치권에서 좀 담아내야 될 상황이 됐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좀 제가 오프닝에서는 데이터 3법 관련된 말씀도 좀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역시 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향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이 부분은 좀 따로 좀 별도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 시간을 저희가 좀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주요 법안들, 주요 내용들, 현재 상황들, 그 다음에 이게 왜 아직도 쟁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김종욱 교수님, 장성철 소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슈 따라잡기 이제 이어갈 텐데요. 검찰이 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 뇌물수수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또 당시에 청와대로부터 유 시장의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통보받고도 금융위원회가 감사 절차 없이 사표만 받은 부분을 일종의 특혜라고 규정을 하고 또 수사에 들어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후에 김수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슈 따라잡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핵심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누가 어떤 경위로 중단시켰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의 석연치 않은 조치부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감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감사에 착수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감사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비위의 경중을 떠나 금융위가 비위 혐의가 있다는 걸 알고도 감사를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사표가 수리된 뒤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올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용범 차관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불러 자체 감사를 하지 않은 배경에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청와대 특감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김수미 시사평론가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전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이게 내용이 하여간 여러 가지로 좀 뭔가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어요. 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이제 네. 또 연관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얽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은 좀 현재 어떻게 좀 되는 걸로 보세요? 일단 이제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금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했는데 대가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로 받은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돈 받은 건 인정했다 이거군요. 일부 뭐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대가성 있는 뇌물 아니었다라는 게 본인 주장이고요. 예. 하지만 검찰에서는 현재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유재수 비위를 무마하라, 그렇죠. 감찰을 덮으라라고 어느 선에서 지시를 했느냐 그렇죠. 이 문제였는데요.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 위에 이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었고 박형철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조국
당시 수석이 지시했다라는 진술을 했다라고 이제 어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이. 예, 그리고 보도들이 조금 엇갈리는 게 이제 조국 수석이 지시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한편에서는 이게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긴 한데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으로는 다른 선에서 혹은 그 윗선에서 개입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이 민정수석 나오고 있어서 윗선이요? 네, 윗선이거나 아니면 정식 지휘계통 바깥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여부를 두고 또 어느 쪽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감찰을 만약에 중단하라, 감찰하지 말라, 네. 뭐 그 정도 하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는 일단은 민정수석이 네. 해야 되는 일이고 하는 일이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민정수석이 뭐 몰랐을 수도 있고 모르고 이제 다른 선에서 했을 수도 있는 건데 현재 이제 박형철 전 비서관의 진술은 조국 수석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네.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그때 최소한 나왔던 것은 이제 백원우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은 여기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조국 수석의 언급에서도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저게 또 백원우 비서관까지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현재 이제 기재부 1차관으로 가 있는 김용법 당시 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이제 물러났죠 최정구 전 금융위원장. 네. 이쪽까지 이제 다 연결이 되네요. 왜냐하면 특히 최정구 전 금융위원장은 총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점쳐지면서 물러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수사 방향이 양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한쪽은 민정 라인으로 그렇죠. 가는 것이고 한쪽은 금융 쪽. 금융 라인 쪽으로 예, 그렇게 수사가 번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혐의점이 나오거나 감찰을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했고 그 안 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 최정구 위원장 같은 경우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총선에 출마할 때도 뭔가 이게 하나의 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로 보더라도 걸림돌 정도가 아니라 총선 출마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 걸림돌이 아니라 아예 출발선 자체에 서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잘못하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예. 이제 현재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금융도 금융인데 민정 라인 쪽에서 어느 선에서 이것을 누가 지시해서 그러니까. 덮었는가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안 그래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데 현재 받고 있는 수사의 내용은 사모펀드라든지 웅동학원 이것들은 아직까지는 가족들이 연루돼 있고 맞아요. 조 전 장관 본인이 연루되어 있는지 그 여부가 제대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 감찰 무마 의혹 같은 경우는 조 전 장관이 당시에 수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뾰족한 수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일종의 별건 수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네. 그 별건 수사 문제가 사실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하다가 이쪽 땅굴을 막 파다가 안 나오면은 네. 그럼 저쪽 땅굴 파고 해서 뭔가 나오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엮어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도 네. 있었는데 이게 일종의 별건 수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유재수 의혹 같은 경우는 훨씬 먼저 제기가 됐던 그런 부분이고 사실 검찰이 이 부분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게 그때 당시에는 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는가. 맞아요. 예, 예. 그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별건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파야 된다라는 주장보다는 왜 이제 와서 조사하느냐. 진작에 잘 수사하지 그랬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조금 더 검찰 쪽에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도 그 당시에 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뭔가 네. 해명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지금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관련돼서는 말씀한 대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민정수석,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이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 네.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당시 이제 조사를 이제 미온적으로 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현재 뭐 한 사람은 현직에도 있고 한 사람은 이제 총선 출마가 예상이 되는 분이어서 네.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왜 확실하게 수사를 네. 조국 장관 수사하듯이 안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 세 가지 크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군요. 한 가지가 더 있다면요. 네. 이제 그 당시에 유재수 씨가 사표를 내고 난 다음에 민주당 쪽 전문위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요청이 민주당 네. 쪽에서 왔다라는 그러네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여권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연루가 돼 그러네요. 있느냐 이것도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야, 이게 참 네 군데로 수사가 펼쳐져야 되는 네. 참 복잡다단한 수사. 하지만 이것도 역시 명쾌하게 좀 정리가 돼 줘야 될 수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보수 대통합.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 패스트트랙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와 별개로 이 보수 대통합 문제가 상당히 좀 정치권에서는 주요 관심사고요. 실제로 뭔가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쏙 들어갔네요.
일단은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변형 모임이라든지 바른미래당 쪽에. 네, 바른미래당을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하는 가도로 가는 거고 바른미래당이 남느냐 자유한국당이 통합되느냐 이 선택지는 일단 젖혀두고 예. 신당부터 띄운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보수 대통합 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이 변형 모임이라고 하는 그 의원들이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에 반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 공조로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기 전에 혹은 통합과 무관하게 예. 반대부터 일단 같이 하는 그런 행보를 다음 달 정도에 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12월 달에. 예. 지금 이해찬 대표 말대로라면 17일 전에 이게 처리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상당히 높은 건데. 선거법은 내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더 빨리 좀 해. 그렇죠. 그 그렇게 17일까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는 거고. 지금 근데 분위기를 보면은 이현주 무소속 의원, 이정현 무소속 의원 다 이제 각자 신당. 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패스트트랙 안에 반대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들이 하나로 뭉치고 일단 그래서 선거법 개정안 문제를 어쨌든 대항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보수 대통합 쪽으로 가는 이런 어떤 로드맵으로 네. 보면 된다. 보수 대통합으로 갈지 안 갈지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만 네. 어쨌든 어떤 사안을 두고 굵직한 사안을 두고 같이 반대 전선을 펼 때 대통합설은 더 모락모락 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분위기에서 현재는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어떤 하나의 공통된 어젠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보수 대통합이라는 게 이루어져서 내년 총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쪽 어떤 그런 그 정당들과 여당을 민주당을 포함해서 네. 그다음에 이렇게 보수 대통합을 부르짖는 어떤 당과의 약간의 좀 덩어리 대 덩어리의 대결이 가능할 거냐.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보수 대통합도 지금 낙관할 수는 없는 것이 이 지금 그 유승민계 쪽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변화라든지 예. 기조를 자유한국당이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것이 이를테면은 관건인 그 것이죠. 박근혜 전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탄핵 부분들. 문제부터 예. 시작해서 네. 또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이 범친박이라는 그런 고리로 묶여 있습니다. 예, 이들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의 그 친박 공천을 통해서 들어온 초재선 의원들이 대단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물갈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될 그럴 예정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개인으로 놓고 봐도 본인의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받더라도 본인 측근 의원들의 공천까지 같이 보장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이제 산적해 있는 선결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거꾸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하고 변형 모임하고 굉장히 지금 골이 깊어져서 변형 모임의 의원들이 속속 지금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총선이 가까워져 왔을 때 과연 이제 제3지대를 폭넓게 규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 때문에 변형 모임을 그냥 놔둘 것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냥 들어가도록 놔둘 것이냐 했을 때 안 놔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손학규 대표 체제에서는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안철수 전 대표의 또 관건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안 전 대표가 만약에 귀국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제 유승민계라든지 이쪽을 설득할 건지 말 건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설득에 나선다면 사실 이제 안철수계에 속하는 권은희 의원이라든지 이태규 의원 또 지금 유승민계하고 같이 제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의원들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한번 파악을 하고 감안을 해봐야 보수 대통합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숫자가 지금 바른미래당이 전체 의원이 현재 이제 명목상의 의석은 28석인데요. 28석이고. 네, 근데 그 중에 한 4명 정도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무소속이나 다른 당 의원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처지라서 현재는 20석 조금 넘는다. 실질적인 의석은. 유승민계가 그 중에 14명. 변협이 지금 14명이죠. 네, 15명, 14명 이렇게 14명, 되는데요. 15명. 네. 근데 이제 이쪽에도 유승민계만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안철수계랑 같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계가 완전히 따라 움직일 거냐.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탈당을 하면 의원직 상실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변형 모임이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마음은 변형 모임에 가 있지만 일단 당적은 바른미래당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의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대통합 이게 쉽기는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서는 만만치 않은 어떤 그런 험로가 예상이 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들었고요.
지난번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86의 용태론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우상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대표적인 그 86세대 의원들이 이제 확대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우상호 의원이 또 얘기를 하네요. 최근 임종석 실장을 비실장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386 용태론은 아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던데 이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약간 86세대 의원들의 약간 그 뭘까요? 네. 총대를 메고 지금 나서는 듯한 모습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일단 근데 세간에서 임종석 전 실장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86 그룹들 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좀 정치인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누가 용퇴한다고 했을 때 저 사람보다 국회의원 더 오래 한 사람은 저 사람 또래 사람은 왜 다들 가만히 있느냐 이 얘기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임 전 실장은 그 불출마 선언을 할 때 남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분명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86 정치인들이 지금 임 전 실장 때문에 우리까지 용퇴 대상으로 꼽혀가지고 힘들네. 임 전 실장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이제 86 세대의 또 다른 대표적 정치인 우상호 의원이 나서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종석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준 것이죠. 글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나왔던 내용 중에 아까 우리 자막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현재 지금 종로가 정세균 전 의장이 있는 자리다 보니 네. 사실 정세균 의장은 한동안 국회 국무총리 얘기도 잠깐 나왔었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정세균 의장은 대선을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좀 저도 좀 다른 어떤 이분 그렇죠. 지인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네, 대선 주자로 뭐 공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런 어떤 민주당 내의 어떤 총선을 앞두고 네. 어떤 자리 문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고민스러울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글쎄요, 임종석 전 실장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다선이라든지 노장 의원들이 다 자동으로 용퇴를 하게 될 거냐 이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종로 지역구에서 못 나가기 때문에 빠진 거 아니냐 임 전 실장의 그 불출마에 대해서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이제 종로도 정세균 전 의장 또 마냥 그냥 예.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처지죠. 그럼요. 왜냐하면 예.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출마한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타나서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정치에 있을 수 있는 일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예. 이제 뭐 정세균 출마로 굳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좀 민주당 내에서 보면은 국무총리와 연계해서 그 중진 의원들의 어떤 얘기들, 예를 들어서 김현미 장관도 여전히 뭐 현재 검증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네. 기사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굉장히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도 했고 의원이죠. 김진표 의원도 상당히 유력한 사람으로 좀 검증을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뭔가 좀 일종의 총선 전에 교통정리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작업들이 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활발하게 진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닥을 빨리 잡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현재는 이제 정부에서 몇 명의 후보를 두고 총리 후보를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김현미 장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김진표 국무총리설이 더 크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로서는 우리가 경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예.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외연 확장을 하겠다. 좀 중도 보수 쪽으로도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임명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낙연 현 총리 같은 경우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추천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박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설령 총리를 하려고 하더라도 주식 백지 신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 그렇죠. 있고 국회 검증 과정에서 또 네, 많지 또 본인 또 뭐 정치를 막상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용만 카드는 일단 접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통이라고 불려왔고 그리고 이제 네. 민주당 지지자 일각에서는 좀 보수적이다라는 비난을 받았던 김진표 전 교육부 총리가 또 물망에 올라 있는 것이죠. 박용만 상임회장까지 나왔 정도면 상당히 약간 사람을 좀 폭넓게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긴 하군요. 알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법에 규정된 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가 무한정 늦어지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패스트라는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는 거죠. 안건으로 올라가면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1년이 걸리죠.
사실 20대 국회 동안에 2만 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 그중에 표결 처리까지 간 게 30% 겨우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나마 이런 제도가 있는 게 다행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1년이나 걸리는 과정을 신속 처리다, 패스트다라고 하는 건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법안에 대한 여야 간에 또 관련 이해 당사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모적인 정쟁만 있었죠. 패스트트랙 제도가 만들어진 게 2015년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질 때인데 이제 신속 처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손을 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